껍데기는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19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 16회던가요? 최순실은 하야하고 박근혜는 입원해라. 우리 유명한 구호였는데 제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구호를 그러게요. 아주 그냥 지난 뭐 촛불에서도 발언하시는 분들이 막 그 구호를 많이 하셨다고. 우선 임원시켜야 된다. 유행됐어요. 역시 선견지명이 있는 방송이라고 여기에 대본에 써 있네요. 네. 또 같이 회자되는 게 있어요. 작년에 그 선생님 인터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근혜 뭐 심리 분석 이런 내용으로 이제 헤드라인 뽑아가지고 나갔던 방송인데요. 이게 프레시안에서 인터뷰했던 거죠? 네, 1년 6개월 전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라고 또 그걸 인용한 기사를 또 보도를 했고. 네, 그런 보도가 몇 개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CBS. 정관용이 시사잡기에도 인터뷰하셨고 TBS 김종배의 뭐 하여튼 뭐 그다음에 추정 60분도 잠깐 나왔답니다. 그래요? 네. 많이 찍어갔는데 한 컷 나왔다는데요. 요즘에 막 일본 방송국에서 찍었었고 일본 TBS 덕계 방송. 네. 좀 바쁜 나날. 저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순실이 때문에. 순실이 때문에 제가 인생이 좀 고로워진 거죠. 그때 그 1년 6개월 전에 박근혜의 심리 분석을 해가지고 배후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다.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드러나서 더 불티나게 선생님이 이리저리 요충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정확했으니까 그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분석을 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프레시안도 놀랐고 그때 취재를 하러 와서 너무 예상하고 다른 어떤 심리 분석 결과를 들었기 때문에 프레시안도 놀랐고 또 그 기사가 나왔을 때 화제는 됐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누구한테요? 그 교수들한테. 그러니까 심리학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 교수들이 그 사람이 심리학자라는 것은 뭐 인정한다 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분석 아니냐, 어떻게 그런 식의 분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항의 전화도 있었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때 항의 전화했던 교수들 중에 일부가 또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대요.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었다. 미안하다. 아니 그 당시에 그 올해인가요? 올해 총선 끝나고 나서 자폐 증세? 그거 두 번째죠. 그거는. 그건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청와대에서 항의 전화가 왔었고. 누군지 모르죠. 몰라요. 프레시안에서 하여튼 그 얘기는 조윤선이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블랙리스트에 올랐겠죠. 뭐 어쨌든 요주의 인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 분석도 정확할 수가 있구나. 지금까지는 그런 분석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연히 TBS를 딱 켰는데 인터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김정배 씨가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분석을 1년 전 반전에 하셔가지고 유명하신 뭐 누구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인터뷰가 딱 나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공유해 주셨어요. 녹화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핸드폰으로 그 소리를. 그 생방송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 네, 맞아요. 제가 운전 중에 그걸 딱 녹음해가지고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딱 생각이 들었죠. 이게 어쨌든 우리가 대선 끝날 때까지는 이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 하나 하고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 좀 유명세를 타신 분하고 방송을 한다는 영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 올바른 학문이라면 이론이라면 설명 능력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후 설명은 다 하잖아요. 일 벌어진 다음에 일 벌어진 다음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누가 말 못해요. 근데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언까지는 아니라 전망 예측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경제 이론이라면 앞으로 경제가 이래 될 거다 하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도움이 되잖아 사람들한테. 심리도 정확한 분석을 하려면 현재 이 사람이 사건 저지르고 나서 이래서 그랬다가 아니고 누가 앞으로 어떨 것이다라는 것까지 예측이 정확할 때 더 과학적인 이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심리학 이론은 인물 분석이나 심리 분석 쪽이 발전이 거의 안 됐어요. 프로이트가 이제 몇몇 인물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심리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모세를 분석했다든가. 그분도 그 지나간 죽은 사람에 대한 인물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성역설로 분석하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프로이트 자신도 뭐 그 미켈란젤로 분석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정신분석학으로는 이 사람을 분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정신분석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한계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물은 이 정신분석학의 틀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 하는 거를 인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분석으로 이 인물 분석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그럼 뭐 융이론으로 되겠습니까? 그거 더 그지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에릭슨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심리학자. 그 사람이 아마 루터를 분석했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또 인본주의 쪽에서 누가 한 명 정도 분석했는데 간디인가 마틴 루터 킹인가를 분석했는데 그것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인물 분석 분야가 시도한 사람들은 간혹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론 자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분석 틀이 없는 거죠. 제대로 사람을 분석하는 틀이. 제가 심리 분석이 제대로 되려면 올바른 심리학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이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자의 통찰력인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후자 두 가지는 문제가 없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 많을 거라는 거죠. 통찰력도 있을 테고 다른 분들도 자료 수집도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올바른 이론을 정립했느냐 못했냐가 관건인데 이 기존의 심리학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석이. 그러니까 새로운 심리학 이론이 정립돼야 이제 심리 분석이나 인물 분석이 과학성을 띠는데 저는 그걸 시도했고 그러니까 이론적 혁신을 시도한 사람이고 이론적 혁신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걸 기초로 인물 분석을 시도한 게 이제 정조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호응이 있었어요. 그죠. 정조.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인물 분석을 이제 여러 차례 했었고 그다음에 재미없어서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이제 분석한 게 박근혜 분석이었는데 어쨌든 주요 대상이 아니었구만요 원래. 주요 대상은 아니죠. 제 관심사도 아니었고 크게.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항상 학문의 발전은 이론적 혁신이 동반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새롭게 정립하신 이론을 접하려면 어떤 책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까? 싸우는 심리학과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심리학을 그나마 좀 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싸우는 심리학 많이 보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언론에서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 분석을 하신 심리 분석, 인물 분석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늦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언론인들이나 지식인들 어떤 논객들의 주장을 보니까 대선 시기에 2012년 그 즈음에 전국 대선 분석을 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어떻게 보는지 분석가 글들이 쭉쭉 있어요. 보면 뭔가 이게 귀티가 나고 아우라가 느껴지고 형광등. 그건 뭐 TV조선이고 아니 그 진보 논객들 내에서도 이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기품이 있어 보인다 그럴까? 정돈돼 있는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주 진짜 공주라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먹힌다 대중들한테 이런 주장들 분석들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분석을 하고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게 안 보였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통치행위가 고도의 어떤 정치행위로 보여졌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사회적 운동으로 보면은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비서관들 비판해도 박근혜한테 딱 정조준을 못했던 거야. 이 투쟁의 그 끝을 그런 작용이 전 벌써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이 박근혜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주된 거였죠. 그래서 프레시안에서 왔을 때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박근혜가 얼마나 미친 인간이고 권력욕이 강하고 또 주도권을 쥐고 있고 전국에서 그렇게 보고 왔는데 이제 나는 박근혜는 거의 꼭두각시 수준이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때 충격을 먹은 거죠. 뭔가 기자들의 지금 만나면 태도도 많이 변화가 있나요? 기자들이요? 네. 이제 그 일단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물 분석이나 심리 분석이 대단히 정확성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뭐 메인 방송국에서 전화 많이 오고 지금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인터뷰를 딸라고 내가 바빠서 못 해주는데 그런 식의 공신력이 좀 생겼죠. 적어도 이쪽 분야에서는 앞으로 더 많이 인터뷰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바빠요. 책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뷰 못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방송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우리 2부에서 인물 분석을 더 심화 과정이거든요. 박근혜 뭐 최순실 뭐 등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인물 분석을 좀 더 심화한 지금 정국에서 하야 정국에서 좀 더 심화한 분석을 정리를 할 텐데 그 대선 당시에 실제 대선 기간에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줬던 박근혜하고 지금 박근혜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상당히 다르다라고 내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발언들을 보거나 이렇게 읽거나 했을 때는 아주 그러니까 평범한 동네 아줌마들의 수준 앱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참 저 아줌마는 참 소박하시다. 소위 이제 학식이 있는 사람의 특유한 그런 어떤 논리정연한 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정치인 특유의 그런 어떤 패기와 뭐 이런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말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웃으면서 헤헤헤 거리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뭐 이제 대전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말들을 보면서 야 정말 노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노말해서 나는 대통령이 대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말해서 너무. 대통령은 그냥 동네 아줌마가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아저씨나. 그래서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능력이 부족한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정도였지 왜 언어가 앞뒤가 막 그 깨지고 논리가 왜 문장 구성이 안 되고 저렇게 말을 계속 버벅대고 이럴까라는 건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대통령 되고 좀 지나서부터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제가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근거로.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냥 지금 상태가 원래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거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분명히 지금 그걸 자꾸 보고 점점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거를 정신적으로 약화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징조로 해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 분석이라는 것이 역사성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패턴을 보는 거 그 사람의. 근데 이 패턴 자체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하여튼 2부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저기 물어볼 게 좀 더 있어요. 보니까 그건 2부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저 우리가 또 2주 만에 또 봐가지고 근황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서두가 너무 길어졌어요. 네, 15분간. 2주 근황을 또 저는 늘 생각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버스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지난주 촛불을 안 갔다는 거를. 토요일 날? 네. 이걸 빨리 이실 짓고 하고 방송을 시작해야겠다. 미안한 게 아니라 형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 역사적 장면을 못 와서 아이고 안 됐네 이런 거죠. 정말요. 그래서 너그러우시네요 진짜. 저처럼 이렇게 죄짓는 마음을 살지 않으시려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고 집에서 거의 한 5시 6시쯤에 좀 자리에서 일어났나?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러시는데 저 같은 오늘 같은 이런 마음 느끼지 않으시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꼭 갈게요. 선생님은 강연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하면 저도 못 가서 죄송한데 저는 부산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제가 그날 토요일 날 오시냐고 그래서 보려고 즉석 인터뷰 한번 해보면 진짜 대박일 수도 있겠는데 싶었는데 강연 가셨다 그러더라고. 또 중요한. 근데 또 부산을 가셨어요? 그 전날을 양산, 다음 날 부산 그렇게 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나는 새누리당 세력이 얘기하는 전문 시위꾼이었던 사람이고 옛날에. 그래서 시위하는 거 자체는 참 즐거워하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이 뭐랄까요 깨우쳐줘서 이 밖에 나가게 시위를 하게끔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강연이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가서 박근혜 타도 투쟁하자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타도. 또 다른 족부를 또 드셨고 저 죄송합니다. 네? 선배님은 그냥 계속 죄송하네요. 네. 그래서 부산 시위를 보셨다면서요, 직접? 네. 그게 제가 입술에 이렇게 다 불을 텄잖아요. 지금 피 질질 흘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데 어쨌든 뭘 기대하면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민중항쟁 같은 걸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뛰어다닌 거잖아요. 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날 서면에서 강의가 끝나고 나왔는데 행진대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부산역에서 시작된 행진이 네. 서면으로 오는 건데요. 네. 부산에서 5천 명을 시위를 했다면 역사적인 거거든요. 5천 명이면 유골항쟁 이후 최초로 대규모 시위인데 막 서 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계속 지나가요. 근데 또 더 흥미로웠던 것은 차들이 막혀 있으면 옛날에 짜증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경적 시위를 같이 해줍니다. 시민들도 박수 쳐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왔구나. 올게 왔구나 이런 생각 들고 순간 막 그 뭉클하게 와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너무 감격해서. 그러니까 그 긴 가문 끝에 비 오는 장면을 본 듯한 농부의 신경이랄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 사진 좀 찍으셨어요? 저는 사진 못 찍습니다. 그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찍으셔가지고요. 그럼 바로바로 제보를 해주세요. 그런 현장은. 저는 그 순간에 감동해서 도취돼서 다른 거 생각을 못 하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지역에서 올라오는 소식 들어보면 그때 그 부산역 광장을 다 메웠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한 5천 되는가? 아니 거기서는 5천이 안 되는데 행진하면서 불었답니다. 계속 붙는 거죠. 서면에 제일 많이 모였고. 근데 어쨌든 저는 기차표 또 있어가지고 놓치면 집에 못 오니까 아쉬움을 남기고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굉장한 감동을 받고 지역이 부산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규모가 있고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게 있잖아요. 어떤 심리가 봉인이 해제가 됐다. 제가 경상도 지역에 대해서 옛날에 방송 때 얘기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삼을 밀어준 이유가 뭐냐 부산 시민들이 민주화 투사로서의 김영삼을 밀어준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밀어서 대권 후보로까지 키웠는데 이 녀석이 이제 배신한 거잖아요. 민자당 기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서는 그랬어요. 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사람이 또 그래요. 자기가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밀어줬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심리일까요? 도와주겠죠.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 아는데 떼지 못하는 거죠. 그걸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유책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견디기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맨날 데모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심양면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국회의원도 되려 그럴 정도인데 갑자기 얘가 배신을 때렸어. 국정원에 간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어떡할까요? 팰까요? 그리고 이제 아들 말로는 그래. 국정원 들어가서 개혁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거짓말인 거 아는데 그러구나. 뭐 이제 거기서 아들과의 정을 끊느니 그냥 따라가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부산이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여도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도에서 여도로.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여도였어요. 왜냐하면 그제는 또 죄책감이 작용하잖아요. 가보니까 이놈이 사기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자니 자기들이 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정을 끊고 김영삼은 안 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밀어줬단 말이에요. 또 한동안 믿고. 그래서 범죄에 발을 담근 듯한 그런 어떤 공범자 의식도 있고 죄책감도 있기 때문에 또 발을 못 빼요. 그래서 이게 관성으로 유지되는 게 있어요. 관성으로. 근데 이제 김영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끝난 거죠. 부산의 그 여권 성향은 심리적으로는 잠재적인 게 좀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서서히 다시 옛날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그 발단이 지난 총선 때 드러났었고 이번 시위로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TK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TK 지역도 박근혜를 찍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심리적 부채감은 해소가 됐다고 봐요. 시켜줬다. 시켜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됐으니까 심리적 부채감은 이제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정치를 잘했으면 모르는데 또 못했기 때문에 또 뭐 이제 죄책감도 있고 막 이래서 또 여도로 남아 있었던 것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게 깨지는 거죠. 서서히 너무 못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생겨버린 거죠. 생긴 거죠. 처음에는 사드였다가 그 다음에 최순실까지 이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털 수 있는 것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원래 대구 경북이 원래 한국 진보운동의 메카였잖아요. 그럼 거기 뭐 사상가들도 굉장히 그럼요.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또 그 반대로 공포심 때문에라도 이쪽으로 돌아선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일단 부채감 같은 게 청산이 양쪽에서 되고 있고 경남 경북 그다음에 공포감이 줄어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옛날같이 사람을 함부로 못 죽인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공포감의 해소와 부채감의 해소로 인해서 경상도 지역이 옛날 같은 새누리당의 텃밭 노릇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다시 굉장히 강력한 진보운동의 발원지, 진보운동의 중흥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저는 지난 총선, 그다음에 이번에 항쟁이라고 봅니다. 모든 게 구도가 잘 맞아 떨어져가. 아니 그래서 저도 제가 시조를 하나 썼거든요. 네. 근해 시조 해가지고 봤냐? 아니 다재다능하시네 진짜. 아니 그냥 모양만 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조에 좋아요 눌렀던 분이 한 분이 이제 전동의 조병호 사무총장님인데 사회를 딱 보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근혜의 유일한 업적 중에 하나가 국민대통합 완성했다. 국민대통합을 완성한 거예요. 지금 완성 단계로 가고 있죠. 영남 호남이 좀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이게 오랜 세월 순리에 따라 변화했다고 봐야죠. 사실은 경상도도 이제 그만큼 이제 고생했으면 됐고 네. 심적으로 해방될 때가 온 거죠. 그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확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게 오는 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냥 탁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 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 민중들의 본성대로 온 거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상처도 언젠가는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서거든요, 민중들이. 그리고 고통도 처음엔 참지만 그렇게까지 오래 못 참거든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넘어서면 일어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시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뭐 저희 축구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네요. 네.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철회가 됐죠. 결국에는 재청구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영장 집행이 안 됐고 그때부터 해서 또 제2의 추모 기간이 진행됐고 11월 5일날 이제 장례가 됐어요. 장례가 이제 이루어졌고 물대포 사건이 있었던 종로에서 노제까지 지내시고 그리고 전남 보성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네. 이제 안장이 되신 거예요. 망월묘역, 구망월묘역 거기 입구에 전두환의 그 비석 있잖아요. 네. 광주 시민들이 묻어버렸던 그걸 밟고 지나가셨다 뭐 이런 네. 좀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서 지내지는 그 장례식, 노제, 추모식 이런 것까지 좀 취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청년당이라고 청년당을 꾸리겠다고 지금 실제 청년당을 꾸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 광화문 인근에 농성장을 좀 차렸는데 청와대 인수위원회 를 발족시켜가지고 청와대 인수하겠다고 패기 있게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좌담회 같은 것도 열고 청년들의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토론회도 열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12일 날 여기 요구는 그거거든요. 빨리 하야를 해라. 12일 정오까지 하야라는 게 지금 시민사회단체 공동 요구거든요. 날짜를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그 뒤에 어떻게 할 건지는 뭐 대책위 차원에서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 청년당 어떻게 하겠냐면 체포결사대인가? 체포결사대 1000명을 꾸려가지고 체포로 가겠다고 그걸 내걸고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 옛날에 김영삼 이런 거 말해요. 전두환 같아요. 김영삼도 있었대요. 저 그거 들었는데 선배님들한테. 내가 했나 모르겠네. 근데 그거 이건 약간 전노일당 전노 체포조 그때 굉장했죠. 네. 예.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체포조를 모집해가지고 1000명 모집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자체 패기가 좋더라고. 청년답네요. 청년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살부터 몇 살? 35세까지인가? 35세? 몇 살까지 모르겠네. 자기가 청년을 생각하면요. 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16 연대에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 퇴진 끌어내려야 된다. 7시간의 비밀을 밝혀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셨고 1553개 단체들 대표들 회원들이 모였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시국회의를 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는 것을 결의를 했고 네.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는 예전에 본국본과 같은 운동체를 구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아가 좀 조직화되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동구호를 딱 걸고 싸우게 되는 이게 거의 최근에는 없었던 그런 요구, 그런 조직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범국본이라는 거는 크기가 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범국본부 전국 조직 이런 네. 개념인 거죠. 근데 이번에도 1553개 단체들이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운동 조직을 꾸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계속 가입을 개인 가입, 단체 가입을 계속 받고 전국적으로 구성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조직적으로 더 대중적으로 이 싸움이 네. 벌어질 태세를 갖추고 있더라 이런 거고요. 5일날 저희는 또 현장에 갔습니다. 저희가 가서 취재도 하고 그 역사 현장을 봤죠. 거기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중고등학생 연대가 깃발을 들고 집회를 하고 청와대 행진하고 충돌은 뭐 거의 없었는데 앞에 딱 플래카드가 뭐 혁명 막 이러던데. 혁명 정부 세워내자. 뭐 이런 구호를 그리고 그 주체가 혁명 지도부. 맞아. 그런 걸로 해서 혁명을 유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정리 집회하는 그 집회에 도올 선생이 올라왔어요. 도올 선생 올라와가지고 혁명이 지금 필요하고 혁명 정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12일날 자기도 이 행진대회를 함께하겠다. 네. 그 정확하게 그 얘기 하시다고 이 여러 가지 야당이나 뭐 청와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 말에 현혹되지 마라. 오로지 이거 민중만이 할 수 있고 민중이 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대 앞에서부터 쭉 대열 끝까지 한번 쭉 걸으면서 촬영을 해봤어요. 한 12분 걸었지. 12분 걸어서 끝까지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영상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보시면은 대략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거대한 민중의 물결 이런 느낌이라서 사람이 정말 밝아요. 표정들이 밝고 뭔가 그 약동하는 기운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아니라 그 민중의 약동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그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현장에 못 온 게 그죠? 아쉬운 거지 뭐. 저도 인터넷 통해서 계속 보는데 확실히 그 중고생 여러분들이 시위하신 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많은 분들한테 저는 그 맨 처음에 경찰이 행진 불허했는데 그걸 다시 법원에서 그렇죠. 허락한 거 그것도 되게 기분 좋았고요. 눈치챈 거 아닌가 법원도? 약간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그 폭력 비폭력 이 프레임을 같이 만드는 건데 민중들은 권리가 있죠. 민중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완력을 사용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폭력혁명을 할 권리가 있죠 당연히. 그건 이미 맹자가 옛날부터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네,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 혁명하고 지금 폭력혁명 이러니까 그것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혁명은 폭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죠. 대체로. 왜냐하면 기득권이 자기 권자를 내놓고 순순히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역사가 없죠. 그런 역사가 없죠. 따라서 민중이 그걸 강제하려면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건 봉기나 이런 방식밖에 안 되는 거고 대체로 무장봉기의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혁명은 다 폭력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뭐 가서 짝짝이 쳐서 된 게 아니거든요. 총싸움에서 된 거예요. 혁명파와 왕당파와 혁명파 사이에 강렬한 이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내전을.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인기를 끈 거고 그중에서 혁명군을 주도해가지고 자 어쨌든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폭력을 안 쓰는 이유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냥 내려와라 순순히 너희들 이미 우리는 너희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내려와라 해서 기회를 주는데 얘네가 안 내려온다 계속. 그럼 끌어내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포결사대처럼. 그죠. 근데 끌어내려 가는데 얘네가 그걸 막기 위해서 경찰력이나 군대를 투입한다. 그럼 광주처럼 무장항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민중의 뜻을 관철해야죠. 이것은 천명이라는 거죠. 이미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지지해온 거죠. 이건 당연하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불가피한 거고 근데 그걸 피할 이유도 없는 거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핵심은 거죠. 민중이 그것을 요구하느냐. 폭력 혁명까지도 이제 요구하느냐. 그걸 써서라도 이 사태를 바로잡기를 원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아닐지라도 만약에 현 정권 내지는 이제 한국의 수구 보수 세력, 극우 파쇼 세력이 계속 버티면서 민중의 요구를 거절하면 민중들도 분노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시점 되면은 이제 전 민중 쪽으로 폭력을 용인한다 혹은 폭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4.19 같이 되는 거죠. 광주나. 아 이게 진짜 그 뭐 박근혜라든지 이쪽 뭐라고 그래야 돼? 악당 그 사람들이 최순실 일당. 네, 최순실 일당들이 저는 채박 일당을 채박 일당들이 순순히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 눈빛 봐봐. 물러가겠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주 기세등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혁명까지도 미리미리 좀 사고하고 있어야겠어요. 사고? 네, 생각하고 준비라고 할까봐 조심해서 약간 그런 걸 좀 뭐냐면 이제 워낙에 우리가 지난 방송에 뭐 종북 프레임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이런 일 있을 때 그런 시위대 폭력 프레임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게 하는 저들의 수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고찰을 아니 그래서 그 투쟁 지도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능수능란을 해야 되겠죠. 진태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전략 전술을 잘 써야 되겠죠. 잘 하리라 믿습니다. 감동적인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청와대 직접 들어갈 것 같아. 이 기세면 청와대까지. 그러면 혁명이죠. 네. 그래서 깃발을 확.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지금 조중동도 지금 까잖아요. 계속 최박 일당을. 그러니까 한국의 기득권 세력 내지는 이제 수구 보수 세력이 뭐라고 이것들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일 4대 매국 세력이 박근혜 일당을 일단 버리기로 한 결정했거든요. 얘들로는 더 이상 이 정권 연장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치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선봉이죠. 네, 선봉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얘네 입장은 그거죠. 이게 폭력 혁명으로 가기 전에 끌어내리자.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안전하게 재창출, 권력을 재창출하자. 자기들의 다른 권력을. 이게 목적이거든요. 수평이동이 그렇죠.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민중들의 진출이 중요한 것이고 투쟁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그것을 뛰어넘는 속도로 나가서 조선일보가 구상했던 보수 정권의 그냥 교체, 인물 교체, 뭐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권력의 창출과 사회 근본적인 변혁으로까지 나아가려면 지금의 이제 민중의 투쟁이 아주 절실하게 이제 요구된 시점이죠.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의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원래 다루려고 했던 거는 10월 4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대국민 담화 직전에 우리 이제 여론조사 요새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우리 드디어 김영삼을 깼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이 쇼킹한 것은요. 0%. 호남 0%. 그게 무슨 0.4%인가 나왔대요. 그건 이제 통계적 의미가 없죠. 1%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데요. 20, 30%도 0%라는 얘기거든요. 네. 20, 30대. 20, 30대.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 이런데도 뭘 그렇게 잡고 있는 걸까? 정부 운영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새누리당이 노인당이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한테 지지받을 수 없는 당이다. 일순간은 약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시대착오적이에요. 젊은 세대한테 어필할 수 없는 당이에요. 얘가.
1%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너무너무 재밌는 패러디가 있더라고요. 뭐 배터리도 5% 되면 교체하는데 네. 대통령은 뭐하냐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5%도 이미 뭐 대국민 담화 이전의 수치고 지금 뭐 거의 다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대국민 담화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요. 이게 그 본국민 대회 열기를 좀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 그 전날한 게? 그러려고 했겠죠. 네. 의도는. 네. 그랬는데 아직도 그 판단은 누가 하는지 도저히 이 정도 수준의 담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박 아줌마가 지금 혼자서 글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제가 본다. 담화는 박근혜 개인이 쓴 게 아니다. 제가 연설비서관은 있잖아요 원래. 네. 물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약간은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글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전 계속 진단해 왔고요. 누가 또 이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순실이 아줌마가 검찰에 있지만 검찰이 지금 완전히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일당한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혹시 접촉이 있는 거냐? 문서를 갖다 주고 초안을 갖다 주고 대통령하고 뭐 전화를 할 수 있다든가 대표폰으로 그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차단돼 있는 거냐는 모르잖아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 다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뭔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지금 박 대통령이 전국 수습 방안이 아니라 결국 박근혜가 누구하고 지금 컨택하고 있냐, 누구하고 지금 연결해서 의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국 수습이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도 최면 최한테 나올 거고, 혹은 뭐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한테 나올 거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혼자의 힘으로 그러겠죠. 이 사태를 이렇게 수습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담화도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즉 박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시국을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준 담화다. 아니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뭐 새로운 배후 세력들이든 비선 시주세들이든 전국 인식에 대한 안이함도 있지만 우선 자기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이선 후퇴할 수 있는 어떤 그 차선책이 마을에 안 돼 있어서 일단 계기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차선책이 있건 없건 얘들은 내려갈 생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이걸 수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아니겠어요? 민중을 개돼지로 보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쓴 담화잖아 이게.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면 화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격차가 있는 거죠. 얘들은 지네가 수습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지만 전혀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대본을 짜고 이 그날 연출을 맡은 사람의 요구를 박근혜가 결국 실행을 못했네. 아니 실행은 열심히 한 거 아닌가요? 울지 못했다고. 못 들었어요? 네, 눈물을 못 흘렸어요. 울먹울먹했지. 그런 게 지금 다 자기 통제가 안 될 것 같아. 울려고 그러니까 하고 기계 같은 걸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죠? 다리에 차서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누르면 바늘로 확 찌르는 거 있잖아요. 눈물이 쭉 나오게. 그런 걸 다리에 차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통곡을 하겠네요. 그런 기계 만들어 팔면 잘 팔릴 거예요. 자, 근데 뭐 어쨌든 박근혜의 심경이 반영된 유일한 문구 정도는 외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좀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약간 딱한 마음이 자꾸 들려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어차피 어릴 때부터 외로웠고 네. 계속 외로운 거죠. 제가 사람을 못 믿고 진짜로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은 숙명인데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늦었지만 이제 늦막 해서라도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제 쓸데없는 얘기인데 외롭다니까. 박근혜는 한번 이 외로움이라도 해소하고 좀 죽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비서들 다 있지 않나? 의무적으로 투개돼 있지 않나? 믿지 못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 못 믿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구질구질한 변명을 쓴 건데 이걸 누가 썼을까 참 놀라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나왔길래 그래서 아까 잠깐 방송 중에 여쭤본 거예요. 이게 누가 써줬을까요? 아니면 이제 박근혜가 뭐 말 정도 이렇게 자기 심경을 그래도 얘기를 조금 이걸 좀 섞어달라 이렇게 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길래 이건 교묘한 변명이잖아요. 술 쓴 거죠 그냥. 교묘한 변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논리적 변명도 아니고 감정에 호소하는 변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 정도의 짱구가 안 되죠 지금. 전통적인 30% 지지는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늘 해왔던. 최소한 보수층이라도
박을 불쌍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차원의 담화문을 쓴 거란 말이죠. 이런 정도의 이제 지적 능력은 없잖아요 지금 박한테. 하기야 보면은 박근혜 불쌍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국민들 하나하나 사연들 들어봐요. 이번에 뭐 12살 아이가 유서 쓰고 가족들과 같이 자살하고 죽고 뭐 이런 얘기에 비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죠? 아니 이 사람 저기 박 씨는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 아닐까?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인은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걸 다 이제 상황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있었을 때 싸웠어야 되고 저항했어야 되고 그러지 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죠. 저희가 그 회의하다가 갑자기 속보로 담화한다 그래가지고 생방송을 봤거든요. 보다가 하다가 저는 뭐에서 박 터졌냐면 국민 여러분 안보가 큰 위기에 직면했고 경제도 이 얘기할 때 빵 터졌어요. 아직도 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근데 약간 걱정은 좀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70년 동안 좋은 적이 없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최악이죠. 특히 박근혜 이후에 항상 경제 위기고 그러니까 더 망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또 사실을 넘길 수만은 없는 게 또 있어요. 그 이후에 행보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담화 내용에서 안보가 위기 이런 얘기 나왔는데 바로 국방부 장관이 강원도의 그 최전방 GOP 부대 방문했어요. 이게 뭐 쇼든 뭐든 간에. 그리고 또 뭐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갖추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매진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특히 진짜 약간 좀 무섭던데 북한이 도발하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으로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라. 이렇게 했어요. 뭐 이명박 때부터 나왔던 군사 지침이에요. 사실 좀 너무 근데 쉽게 하면 도발 명령을 내리면 도발하라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현장 지휘관이 이제 쉽게 하면 뭐 이제 눈이 한쪽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까마귀가 날아오는데 그 이제 미사일인 줄 알고 하면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임의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도발하기가 좋습니까? 한민구의 발언 중에 북한이 그 정권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응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 입으로 할까? 우리가 방송에서도 오히려 남쪽이 지금 급변 사태 나게 생겼다고. 이면에선 그 얘기죠. 박 정권의 위험이 생겼으니 도발할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발언했던 거, 이 행보가 그 대국민 담아있던 날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담화를 통해서 보수층을 다시 한번 끌고 와서 결집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아줌마 부대나 이제 뭐 어버이 연합이나 박사모나 이런 것들도 조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대북 도발을 하려고 출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무서워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고 그다음에 보도도 됐죠. 또 일설에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뭐 점을 쳤는지 뭐 하여튼 예언 비슷하게 상반기에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아니 2년 안에 북이 무너진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있었던 거 올 2017년 상반기에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누가 막 폭로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최순실의 예언 중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확인이 더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박 정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극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은 계엄령 선포 아니면 도발이에요.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엄령 선포라는 것은 사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민중봉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계엄령 선포가. 그리고 경험상 그랬죠. 또. 그리고 이제 계엄령 선포가 과연 가능한 시대냐 하는 문제가 있죠. 예전에는 군대들이 계엄령 선포하면 얼라라 하고선 따라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군부 독재가 퇴진되고 그 정치군인들이 제거된 이후부터는 군인들도 어지간해서는 그 쿠데타나 계엄령이 떨어지더라도 명령을 수행하려고 안 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나중에 잘못하면 자기도 죽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그런 문제. 설사 계엄령이 선포돼서 군인들이 왔다 쳐도 이번처럼 서울 시민이 30만 정도가 운집했다 또는 100만이 운집했다 그러면 군인들이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 내에서 무슨 뭐가 일어나겠는데. 모병제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 광주를 진압하듯이 경상도 군인들 투입해서 쏴주기 하면 쏴죽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서울에는 다 자기 부모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총 쏠 때 그게 생각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발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군인들조차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죠 우리 사진에서 좀 봤죠. 방송에서도 시민들에 의해서 군인들이 제압당하거나 그렇죠. 시민들 편으로 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돌아서거나. 시민들이 막 그 하면 군인들이 못 쏘잖아요. 잘.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계엄령 선포가 돼서 군대를 동원하려면 사실상 미국 허락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군사를 미국 허락이. 되니까. 그러면 박근혜가 군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아니고 그렇죠. 미국 허락이 있어야 되고 미국이 뒤에서 누구를 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시도되면은 한국의 민중항쟁이 완벽한 그 반미항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그래도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이 반미 투쟁을 해왔고 이번에 성주 사드도 있고 해서 인식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계엄령 선포가 되면 바로 미국을 칠 수도 있어요. 대사관 같은 데를. 그러면 이 항쟁은 이제 민족해방운동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 시나리오는. 그래서 저는 이 계엄령은 거의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무리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도발인데 이거는 미국이 그럼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간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통해서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상황의 동결 북쪽은 그다음에 미국은 평화협정 그러니까 주미철 이거를 좀 바꾸려고 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쿠알라룸푸르에서 그걸 진행했었고요. 얼마 전에. 우리만 모르고 있죠. 기사는 나왔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전쟁을 걸었다. 그럼 북은 이제 전면 전쟁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을 못합니다. 핵으로 두드려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한반도를 그냥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본의 아니게 미국이 말려들어서 핵 참화를 입을 수도 있죠. 본토에 떨어질 수도 있고 미국 기지 다 작살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 차기 대선이 돼서 대북 정책이 확실하게 정리되고 북과의 어떤 협상 같은 것들이 진행되기 전에 박 정권이 무모한 도발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태에 미국이 개입을 했던 아니면 개입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은 방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되는지 보죠. 그러니까 이제 박에 대해서 폭로전이 벌어지고 하야 투쟁이 벌어지고 또 조선일보가 까대고 하는 거를 미국이 적어도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컨트롤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면은 이렇게까지 조중동이 일사불란하게 박을 못 가요. 적어도 수구 보수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그 조직적인 항쟁을 보이듯이 그 친미적인 세력까지 다 박을 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최소한도의 아주 최저로 봤을 때라도 방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대북 도발도 관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발 위험이 만약에 현재 북미 관계가 미국이 북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한 상태라면 거의 확실합니다. 이거는 도발할 거라고 봐요. 근데 미국이 북과 협상하기로 결정했다면 미국이 도발을 막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야 되겠죠. 흐름으로 봐서는 막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국방부나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는 휴전선 일대 남북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입장 아닐까요? 다는 아니겠죠. 이제 최박 일당. 네, 그 일당들은 이 국면을 넘어서기 위한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는 있는 거죠. 있죠.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미국의 통제권을 뚫고 무슨 짓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선동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 좀 더 분석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미국 얘기를 하셨으니까 미국 얘기를 먼저 하면 그때 이제 보도가 됐어요. 5일날 그날 광화문에서 벌였던 그 촛불 집회를 미국의 대사관 5층에 CIA 사무실이 있는데 CIA가 그것을 내내 지켜봤다라는 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 기사가 됐더라고요. 불 꺼지지 않는 뭐 상태에서 그리고 그 낮에 리포트 있잖아요. 마크 리포트. 그러니까 지 개 끌고 광화문 인근을 배회했다.
산책. 산책을 대회는 뭐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표현하는 데 따라 다른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는 정탐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정찰했다. 그게 제일 와닿네요. 파악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위해서 정찰했다. 암행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쨌든 미 대사가 다 그런 역할이죠, 뭐. 맞아요. 한국에서. 또 걔는 군 정보 계통에서 잔뼈가 굵은 거고. 그래서 두산 유니폼 입고 뭐 먹으면서 개 끌고 다니더라고. 그걸 우리 저기 황선 그 진행자가 그걸 직접 찍은 거요. 누가 알아봤겠어요, 그걸. 그렇죠. 운동권만 알아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그래서 리퍼트에 그런 행보가 있고 그다음에 미 대사관의 CIA가 그렇게 움직인 거 있고 그다음에 11월 4일날 담화하는 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언론에다 얘기한 게 있고. 그렇죠. 뭐라고 했지? 권력자가 바뀌어도 한미 동맹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권력자가 하여튼 지도자라 그랬나? 네네. 취지는 그겁니다. 바뀌어도 대통령 바뀌어도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이 상황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충분히 생각이 당연히 있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렇죠. 한국의 친미 수구 세력 정권을 세운 나라. 그래 어마어마하죠. 한국에 대한 통제력은 엄청나다고 봐야죠. 설계자이자 설립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절대 미국의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신호잖아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요,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을 대량 학살했을 때도 미국은 전두환 지지했습니다. 그렇죠.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독재자를 지원하는 거를 전혀 주저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민심을 잃었으니까 바뀌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한테 필요하면. 미국이 유일하게 이제 그 지지를 철회하거나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할 때는 자기들한테 필요가 없어졌거나. 이게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뿐인 거죠. 그렇죠. 돌려서 표현한 것뿐이죠. 근데 메시지는 분명하죠. 바뀌어도 된다는 거죠. 혹은 바꾸란 뜻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박 정권이 필요 없어졌다. 하나는. 또 하나는 오히려 자기들한테 도움의 걸림돌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몇 가지 아까 얘기는 했으니까 그건 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박 정권은 계속 핵 무장화 야망이 있어요. 핵 무장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박 정권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박정희 자체도 사실은 핵무장화를 들어간 결정적 계기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1.21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 특공대를 보내서 청와대 근처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 사건을 가지고 북을 응징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인가 얼마 뒤에 있었던 푸에블로 사건이 또 발생하는데 미국은 1.21 사건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푸에블로 그건 신경도 안 쓰고 박정희 죽이러 왔든 말든 그건 알 바 아니고 푸에블로 선언 구출만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성문 써주고 다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느낀 배신감이 어떻겠어요. 야 미국 놈들은 나 죽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지네 선언만 데려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즈음에 있었던 월남에서의 전격적인 철수. 이건 이제 박정희한테 엄청난 공포심을 줬단 말이에요. 미국 놈들 믿을 수 없다. 저놈들이 언젠가 나 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그때부터는 뭐 심지어 중요한 얘기는 청와대에서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청될까 봐.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자란 게 박근혜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서 핵 무장화를 추진하고 소위 자주국방도 해달라 했잖아요. 박정희가. 그러다 결국 죽었는데 그런 것을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독자적인 핵무장화를 가려고 하는 분위기를 좀 비쳤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거를 계속 개정하자고 요구해서 결국 개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개정 못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개정했고 또 의심받을 만한 짓을 좀 했고 그다음에 북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한 이후에는 공공연하게 핵무장화 발언들을 했고 등등 이런 게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죠. 아주 기분 나쁜 일이죠. 저게 주제를 모르고 지혜비처럼 또 설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실 경계를 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북미 간의 대결이 격화될 때 돌격대로 써먹긴 그만이었던 거죠.
과격하고 단순하니까 돌격대로 써먹긴 좋았어요. 근데 북에서 강력한 핵 억제력을 과시하면서 나오니까 미국은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거죠. 미국은 달려가다가 방향을 틀어야 될 때 틀 수가 있거든요. 애들이 유연성이 좀 있는데 최박일 당은 달려가다가 방향을 못 틀어요. 계속 달려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톱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스톱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5월 달인가요? 클래퍼 왔었죠. 네. 미국 그 최고 정보 책임자 국가정보. 네. 클래퍼가 와서 평화협정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와서 박 대통령도 만났었죠. 그때 박근혜도 만나서 평화협정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박이 이제 빡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았던 충격과 유사할 겁니다. 또 이것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나 여태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박근혜의 발언이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북쪽에 대해서 아주 살벌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신적으로 이제 약간 폭주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볼 때 불안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북이랑 협상을 해서 빨리 이 상황을 타결 지어야 되는데 저것이 사고 칠 것 같다. 계속 방해하고 사고 칠 것 같다. 저거 어떡하지?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치를 너무 못해요. 그건 뭐 이명박도 인정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 주구나 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은 통치를 잘해서 화살이 좀 안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무마하면서 민중들의 불만을 조금은 무마시키기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뭐 이제 잘 속이기도 해야 되는데 이 무당 일당이 이 최순실 일당이 너무 수준들이 양아치 수준 아닙니까? 저급하니까 계속 통치 위기를 만드는 거죠. 계속 무능하고 이제 워낙 뒤떨어진 집단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것도 싫을 거예요. 좀 세련됐으면 좋겠는데 좀 반기문이나 안철수 정도 급으로 좀 세련돼서 사람들이 힘들면 가서 같이 울기도 하고 껴안아주기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허시짓을 하니까 저 상태로는 수습이 안 되겠다. 제로는 이제 교체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느끼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박근혜는 거의 확실히 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봤을 때. 예. 사면 초과인 거죠. 박근혜는 측근들한테 버림받고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정윤회한테도 버림받았나요? 하여튼 다 버림받고 혼자 지금 남은 상태인데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몰러들 모임인가 한강욱 비서실장하고 만났을 때인가 네. 펑펑 울었다 그러고 배신감 때문에 뭐 억울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배신감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최순실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고 그동안에 자기랑 동고동락했던 여러 정치 세력들하고 특히나 미국에 대한 오바마에 대한 배신감, 그렇죠? 그렇죠. 오바마도 공 많이 들였거든요. 많이 들였죠. 가서 앞에서 괜히 웃기도 하고. 근데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대략 그래도 바보는 아닌 이상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감이 있을 텐데 미국이 버렸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걸로 비명성 행사한 건데 사실은 이제 목숨에 대한 불안까지 겹쳐졌고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죠.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으니까 이 2차 대국민 담화가 자기의 그러니까 대국민이 아니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뭐라고 해야 돼? 대지지 세력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보고서 읽으니까 되게 무섭네요. 근데 30% 깨졌어요. 왜 깨지냐면 저는 30%가 다 정신병자 집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는 공포 때문에 잡혀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보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공포라고 제가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색깔 공격에 대한 공포, 권력에 대한 공포인데 이게 상당히 약화됐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정부가 2번 들어서고 나서 가졌던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보수 정권, 그러니까 수구 보수 친일 세력이 다시 득세는 못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됐단 말이에요. 그 충격 대단했죠. 대단했죠. 이명박이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은 완벽한 그 보수의 탈쓰기보다는 실용주의자라든가 경제 대통령 돈을 많이 벌어줄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양아치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이념성과 거리가 있을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굳이 사실은 올드보이들을 뽑아준 건 아니었어요 이명박 때는. 근데 박근혜가 됐을 땐 충격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명박이 그렇게 나라를 개판쳤고 5년간
이번에 박근혜는 누가 봐도 이건 구시대적 인간들이고 유신의 부활인데? 유신의 부활인데 어떻게 저 인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오는 패배감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보수가 흔들리다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흔들리다가 다시 급격하게 겁을 먹고 보수화되는 공고한 보수층으로 형성되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때의 패배주의를 고려했을 때는 영원 무궁화할 것 같다. 앞으로 이제 민주정부는 더 이상 옳지 않고 영원히 저놈들이 한국을 통치하지 않겠느냐. 사실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니면서. 제가 그 당시에 책 썼을 때 그 트라우마 한국 사회를 그때 썼는데 쓰면서 뭐라 하냐면 박근혜 정권은 조기 붕괴한다 뭐 이런 쪽으로 썼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기가 아니라 임기 못 채운다. 그때도 예언을 그 책 지금 가서 열어보면 써 있어요. 거의 임기 못 채울 것이다. 그 민심 위반은 급격하게 될 것이 이런 얘기 썼는데 그때 출판사에서 뭐라 했었어 나한테. 위험하다고. 왜 그런 아니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한국은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가. 박근혜가 됐는데. 근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박근혜가 조기의 레임덕에 빠지고 뭐 하여튼 이제 자기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있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앞으로 한국은 계속 보수가 끌고 갈 거다. 희망은 없다. 헬조선. 네.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팽배했었죠. 박근혜가 되고 나서. 그거 더 심했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때. 네, 굉장히 심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깨지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속도로 지금 무너지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지는 거. 야, 그 영원 무궁할 것 같던 이 극우 보수가 깨지는구나, 저렇게 무너지는구나라는 데서 오는 이 공포의 완화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네. 이것들이 자꾸 몇 년은 잡았지만 몇 년 안에 그것도 벌써 봉인이 풀렸구만요. 그것도 약간 좀 봉인이 풀리는 중이라는 거죠. 공포에 대한 봉인. 공포에 대한 봉인이 풀리면 극단적인 정신병적인 보수 빼고는 나머지는 이탈해요. 그게 5%인가요? 그게 나는 5에서 10%라고 봐요. 최대 10%, 작으면 5, 3. 그러니까 30%까지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봉인이 풀리고 공포가 완화되면. 즉 항쟁의 분위기가 지속되면 보수층이 30%까지 결집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면서 그 개개인의 심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1부, 2부 나눠서가 가능하지가 않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1시간 돼가지고 네. 좀 1부 마치고 네, 네. 2부로 더 이어가보도록 하죠. 네, 우선 1부 19회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요.